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체크 저희와 함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호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 김호경입니다. 진짜 비타민 같네요. 오늘 옷 오늘도 색깔까지. 이렇게 맞아요. 노란색으로 상큼합니다. 입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성철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아, 김호경 아나운서 또 우리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같이 했으니까요. 네. 우리 TV 홈닥터가 사실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맞아요. 한 4, 5개월 지났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를 저희가 다뤘는데 혹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죠. 제가 안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 아플 때는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 좀 아는 척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 전문의 계신데 이건 것 같다. 네. 하면서 내가 어디서 좀- 들은 게 있는데. 그쵸.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인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좀 아는 척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습니다. 좋은 건강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네.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시즌 3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회차들을 조금 돌이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총정리. 가장 먼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질환은 바로 척추 질환, 척추입니다. 척추는 사실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몸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척추 하면은 대충 이 흉추? 네. 이 뒷부분 정도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랄까요? 척추라 하면 뭐 이런 부분이다.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구조물이죠. 머리에서부터 목, 등허리, 꼬리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목의 경우는 7개의 경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은 12개의 흉추, 그리고 허리는 5개의 요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꼬리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 네, 이 척추가 저희 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둥이 되니까 네.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척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물질을 저희가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척추가 지금 꽤 긴 부분이잖아요. 경추부터 시작해서 경추, 흉추, 뭐 요추 이렇게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역할도 다르겠죠? 그렇죠. 예. 이제 경추의 경우는 이제 목이 이제 머리를 받쳐주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을 굴곡하고 신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추는 그 옆에 붙어 있는 늑골하고 같이 내장을 보호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추의 경우는 우리 몸을 구부리고 펴는데 가장 큰 각도를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꼬리뼈는 특별한 역할이 없고요. 네. 이 척추에 대해서 근데 듣다 보면은 척추, 뭐 척주, 척수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구분하면 좋을까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런 그 척추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경막이라고 하는 막 안에 우리가 뇌척수액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안에 연두부처럼 척수가 둥둥 떠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네. 그 척수를 겉에서 보호해주는 뼈가 바로 이제 척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실 이 척추 관련 질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로 구분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저희가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수액 탈출증, 그리고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이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선천성 지형이라든지 척추 측만증, 그리고 뭐 골절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디스크 말씀해 주셨고 협착증 많이 들어봤고요. 또 측만증 여러 질환이 있는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디스크를 좀 다뤘습니다. 그렇죠. 목 디스크도 했었고 그죠. 허리 디스크 얘기도 나눴고요. 네, 맞습니다.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허리 디스크 다뤘었고요. 또 목과 어깨 쪽에 통증이 생기는 그 목 디스크 쪽 이렇게 두 개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총정리 시간이니까 그죠. 척추 질환에서 먼저 이 디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 해요, 선생님. 예, 저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시청자시라면은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디스크가 있고요. 그 디스크 겉에는 섬유륜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예. 네. 저도 방송 통해서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또 부위마다 같은 디스크라도 발생 부위가 다르면은 증상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목 디스크의 경우는 누르는 신경이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증상이 목에서부터 어깨,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네. 허리에서 엉치, 다리까지 방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 디스크의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 신경마비 증상이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추간판에서 섬유륜이 찢어져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원인이 궁금해지잖아요. 왜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외상성하고 퇴행성. 그리고 보통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외상성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차가 뒤에서 추돌을 하게 되면 목이나 허리가 앞으로 확 꺾이게 되고 네. 그때 이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게 이제 급성 외상성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디스크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것처럼 디스크도 사실은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물풍선 같은 구조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간격도 좁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겉에 있는 섬유륜의 크랙도 가고 그 틈으로 이제 수액이 빠져나가는 퇴행성 변화가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보통 이런 퇴행성 변화는 60, 70대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즘은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런 퇴행성 변화가 MRI를 찍어보면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말 그대로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분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렇죠. 건데 어떻게 퇴행성과 20, 30대 그 청년들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예. 환자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자세로 아무래도 장시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경우에 이 젊은 분들한테도 퇴행성 변화가 요즘은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긴 하지만 어떤 좀 잘못된 자세가 유지되었을 때 디스크 질환을 그렇죠. 겪는 케이스, 지금 그 경우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요즘 제 친구들도 보면 스마트폰 오래 하거나 혹은 컴퓨터 작업 오래 하시는 친구들이 아, 나 혹시 목 디스크인가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생활 속에서 그러면 자가 진단 방법으로 이 목 디스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사실 어느 정도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뻐근하고. 어느 정도라고 느껴야 맞아요. 이게 목 디스크구나. 아예 못 움직이나요? 목 디스크가 있다고 증상이 일단 심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온 정도가 다들 틀리니까요. 신경을 누른 정도에 따라서 제 환자 중에 어떤 환자는 아침에 화분을 옮기다가 진짜 쓰러져서 119를 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부터 그냥 목이 조금 아프고 팔이 가끔 저려요 하는 경우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목 디스크의 정도가 있겠죠. 그거는 뭐 환자들마다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사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작은 화분 평상시 하듯이 옮겼을 때 갑자기 쓰러진 케이스는 뭐 어떻게 경추 그 디스크인가요? 환자도 예 디스크인데 이제 외상성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MRI를 찍어 보면 퇴행성 변화가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분처럼 네. 생활 습관에서 자세가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저희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젊은 분인데. 예, 예.
그럼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자세는 꼭 피해야 한다. 목과 허리에 안 좋다는 자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북목 자세 말씀하셨던 그 네네.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목에는 네.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쭉 뺀 상태에서 모니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겠고요. 네. 허리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쑤그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허리 뒤에 근육이나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네. 저희가 모르게 네. 오랫동안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휴대폰을 하다 보면은 점점, 저희도 모르게 점점. 점점 앞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신경 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그죠.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이렇게 목도 나도 숙여지고 모르는 허리도 사이에. 숙여지거든요. 이제 요즘 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화투놀이를 할 때 그렇게 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 집중되죠. 그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집중 당연히 되죠. 그런데 진짜 심한 거는 바닥에 앉아서 또 화투놀이 하면 그렇죠. 정말 허리에 최악이죠.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러면. 네. 그렇겠네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척추 질환 뭐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하면 저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막 허리를 고추 세우고 거북목도 좀 뒤로 이렇게 빼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디스크까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척추 질환 중에 또 다른 질환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자, 이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비유를 할 때 집이 오래되면은 굴뚝에 이제 그을음이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굴뚝이 좁아지듯이 신경관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조금씩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질환이 아니죠. 그거는 퇴행성 변화일 뿐입니다. 단지 어떤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진행을 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나이가 들면 오는 그럴 수 겁니다. 있다. 근데 조금 속도가 더 빨리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활 습관의 생활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평소 하시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네.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뼈에도 디스크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도 목뼈, 뭐 허리뼈 다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모든 곳에 다 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절의 가동 범위가 큰 목이나 허리에 대부분 오고요. 흉추부에 오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주 구부러지는 행동을 하는 목하고 요추는 가능하지만 이제 흉추는 그래도 비교적 맞습니다. 구부림이 적기 때문에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이랄까요? 뭐 어떻게 오나요? 대표적인 증상을 저희가 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행은 뭐냐 하면 일정 거리를 걸어가면 엉치에서 다리까지 이렇게 쏟아진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쏟아진다. 예, 쏟아지면서 저림 증상인가요? 저리고 힘이 빠지고 그 증상을 보통 나는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면 그래요 하면 저희가 한 정거장 500m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행 500m라고 정의를 하고요. 버스 한 정거장 갈 때 한 번 정도 쉬어요 하면 250m 파행. 그리고 이제 조 앞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하면 20m 파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개인들마다 딱 정해진 거리가 딱 있어요. 그 거리를 가면 칼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쉬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다시 또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쭈그리는 대신에 걸어가다가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만으로도 증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신경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릴 때 이렇게 트랙션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트랙션이라는 조금 게 뭘까요? 이렇게 관이 조금 예. 이렇게 넓어지는 넓어진다. 효과. 예, 예.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좀 넓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좀 완화가 되니까 척추관 협착증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걷긴 하지만 오히려 이 자세가 또 지속되면 허리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또 다른 퇴행성 변화들을 야기하게 되고 이제 네. 그게 안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 이 허리 통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둘의 증상 차이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좀 전 말씀드렸던 파행을 기준으로 보면요.
디스크의 경우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걸으나 증상 완화가 없이 똑같이 다리가 저림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은 파행이 되게 특별한 특징적인 증상이라서 네. 걷다 보면은 이제 증상이 시작되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나아지고 하는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어쨌든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통증이 있는 건 분명한데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건 디스크의 경우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흔히 3대 척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야기 나눴는데 나머지 하나가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질환은 저희 방송에서는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죠. 예. 전방전이증. 그럼 예. 이제 우리 척추체는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잘 맞아 있어야 하는데요. 앞에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서 뒤에서 신경이 낑겨서 눌리는 그런 척추관 협착증의 종류입니다. 일정한. 근데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게 되면은 척추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정성이 있어서 신경이 낑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를 저희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불안정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많은 환자들이 이걸로 병원을 찾나요? 많죠. 네. 내원하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나 돼요? 왜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3대 척추 질환 중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은 워낙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지금 말조차도 익숙치 않을 네. 정도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MRI 상으로 보면은 되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데 환자 증상이 별로 안 심한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외상성에 의해서 한 번에 빠져나갔으면은 신경이 이렇게 막혀서 마비가 와야죠. 하지 마비가 와야 되는데 네. 이게 몇 달에 1mm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개구리가 아우, 못 선생님 너무 느끼듯이 징그러워. 얘가 너무 징그러워요. 예. 그것처럼 네, 네. 신경관도 아주 조금씩 눌리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MRI를 봤을 때는 정말 심한 소견을 보이지만 환자분 증상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대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치료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게 치료가 필요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특별한 통증이 안 느껴진다면 안 느껴지고 그냥 통증이 없이 지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교통사고로 우연히 찍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도 다른 질환처럼 좀 퇴행성으로 인해서 올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고요. 외상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디스크와 협착증과는 좀 다른 이 척추 전방 전이증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똑같은 증상입니다. 실제로도 신경관이 눌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걸을 때, 서서 걸을 때 좀 통증이 있고 잠시 이렇게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면은 조금 완화가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정도.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척추 질환이라는 게 뭐 사실 퇴행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만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20, 30대도 이런 질환이 올 수도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은 더 내려가서 그죠. 청소년기들도 척추 질환 때문에 좀 고통을 호소한다는데 그런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퇴행성 변화가 올 나이가 전혀 아닌데도 MRI를 보면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까지 10대에서 많이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하게 그거는 알 수는 없겠는데요. 네. 10대 환자들에게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사실 이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만성적으로 허리 근육이 경직이 돼서 오는 그런 염좌의 소견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20, 30대 이상은 돼야지 조금씩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죠. 척추 측만증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증상인가요? 척추 측만증은 예. 말 그대로 척추가 똑바르게 일자로 정렬이 유지돼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 척추가 휘어져 있다고 통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척추가 휘어져 있음으로 해서 척추가 옆으로 휘면 한쪽 근육은 이완이 되고 한쪽 근육은 경직이 되는데 네. 그 자세로 몇십 년을 이제 살게 되면 그 경직이 된 근육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척추 측만증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척추 측만증도 아주 심한 경우, 예를 들면은 35도, 40도 이상이 되면 한쪽 폐가 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측만증은 10도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측만증을 제가 한번 보니까 10대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45.6% 정도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나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50%죠. 그 측만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예. 저희가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해요. 특발성이라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유를 알 수 없는 청소년기의 측만증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측만증은 이제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되게 심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퇴행성 변화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측만증이 약간씩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척추 측만증 10대들이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 이 원인을 잘 몰라서 특발성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야말로 이 책상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세도 구부러지게 되고 거기다가 조금 쉬는 시간 나면 또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이래저래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무거워요, 가방이. 그래서 이 무게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메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예. 병명이 이제 스튜던트 측만증이라고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특발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말씀하셨던 자세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 애가 예전부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서 공부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특발성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그렇게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걸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그걸로 인해서 엄마한테 혼나고 하니까 이건 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예. 그냥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측만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근데 거죠. 측만증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측만증이 생긴 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측만증이 10도 내외의 측만증이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안고 사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 허리뼈가 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없거든요.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방사선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갑자기 6개월 사이에 각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정말로 네. 6개월 만에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가 주의해서 관찰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10도 내외의 측만증은 평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소년들이 조금 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측만증 있는 것 같으면 학교 보건 선생님 통해서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는 그 성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척추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성인들에게 이 척추 질환이 큰 문제다 생각했는데 이 성장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장기 그러니까 한창 자랄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질환이 생기면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통 가슴 엑스레이는 한 번씩 찍거든요. 그때 이제 측만증이 살짝 보이면은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오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측만증일지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진료로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이렇게 구부정해서 엄마들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그냥 격려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척추 질환 총정리 그 원인과 증상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그냥 의뢰 어르신들만 이 아픔을 호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연령 구분 없이 척추 질환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의 자세를 좀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척추 질환 2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척추 질환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